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9부 의회의 애민군주, 세조의 민생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8년 4월 세조는 조정의 관료들이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다름 아닌 수령고소금지법을 폐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일명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도 하죠. 법의 내용은 이제 예전에 한번 세종실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요. 지방의 아전이나 일반 백성들이 수령의 잘못에 대해서 소장을 올리지 못하게끔, 고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막아놓은 법이에요. 이 수령고소금지법은 세종 때 만들어졌고 당대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허조가 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냐면은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수령을 마구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 상하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결국 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령고소금지법이 세종 때 만들어지게 되고 세조 초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다만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이런 식으로 고소를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수령들이 뭔 짓을 해도 이게 잘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는 했었죠. 하지만 세조는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방에 엎어버립니다. 역시 세조다운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정책을 한 큐에 뒤엎는 거 세조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거를 고소를 못하게 막는다면은 지방 관료들의 저런 타막행위를 어떻게 경계를 하겠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논리로 세조는 이것을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신하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만약에 수령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면은 백성들이 뭐 조금만 불편한 게 있어도 계속 수령을 흔들어대가지고 전국에는 수령이 직무를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닌 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경우에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안전벨트 문제도 사실은 똑같아요. 갑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국가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들을 고소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도 마구잡이로 이제 고소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은 정책을 어떻게 짭니까라고 그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세종 때도 이게 개국 초기였기 때문에 국가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실책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령공소금지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안정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조는 굉장히 확고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금은 한 사람이고 수령은 여러 명인데 그렇다면 수령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임금이 이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물론 당시 조선에서는 관찰사들이 지방을 돌면서 수령들을 관리하기는 했죠. 하지만 세조는 이걸로도 부족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하기를 민소를 듣지 않고 수령의 죄가 관찰사에게 연자되게 하면 관찰사는 하나이고 수령은 많으니 관찰사를 보존함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임금은 총명이 막히고 관찰사는 받들지 않으며 백성은 고할 데가 없어서 수령이 방종할 것이니 그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세조의 논리는 또 이런 면도 있었는데요. 관찰사도 혼자인데 혼자서 그 어떻게 많은 수령들을 다 감찰을 할 것이며 임금은 또 어떻게 그거를 또 다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결국 만인의 눈으로 감시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의 호소를 직접 경청함으로써 지방 관료들의 타막을 경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제가 경기도 도지사예요. 근데 수원시장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 시대는 연좌제가 있잖아요. 또
그럼 경기도 도지사가 수원시장 잘못한 걸 갖다 왜 감찰을 못했냐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자가 엮여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근데 세조는 그것도 좀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아싸리 일반 백성들한테 다 그냥 소장 올리게끔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연자로 운 나쁘게 걸리는 경우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세조의 논리였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수령 고소 금지법이 폐지가 돼요. 실제로 폐지가 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성종 때 가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물론 이 수령 고소 금지법의 문제점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을 갖다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가지고 해임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 경우에 정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중간에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좀 이제 국민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끌어내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건 요즘 시대에도 항상 논란이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당대에도 결국에는 수령 고소 금지법이 이런 양면성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없어졌다. 성종 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당대 사람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고지것대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는 하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 그치지 않고 세조는 지속적으로 분대를 파견해서 수령들의 비리를 감찰하도록 합니다. 이 분대란 게 뭐냐면요.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파견되는 그런 이제 감찰 단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왕의 특명을 받은 어사죠. 암행어사는 아니에요. 몰래 가는 건 아니고 대놓고 가요. 그냥 마치 그 학교에 있는 장학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놓고 가가지고 관찰사와는 별도로 지방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이중으로 이제 감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질 않고 하여튼 정말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데 또다시 아멘 규찰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건 또 몰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지방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세조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세조의 조처는 굉장히 주도 면밀했는데요. 일단 지방 관료들이 받아야 하는 감찰 수준이 어마어마했죠. 우선은 지방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관찰사의 감찰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하는 거였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파견되는 분대에 의해서 이런저런 시찰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분대는 일반 백성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했는데 수령 고소 금지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하도록 한 거죠. 문제는 만약 군대가 돌아간 다음에 지방 수령들이 그럴 수도 있죠. 감히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 너 이 자식 죽었어.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깝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이런 점을 갖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멘 규찰단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멘 규찰단을 따로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조시대의 지방 관료들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면 꽤나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벼운 문제의 경우에는 견책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겠죠.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체포돼서 국문을 당하는 일도 허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때문에 지방 관료들은 수시로 분대가 파견되는 바람에 이 분대는 어사고 대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접대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임무 수행할 때 드는 비용도 대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는 재정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 수시로 와가지고 감찰을 하니까 못 살겠다 진짜 일을 볼 수가 없다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세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단호하게 나가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대의 파견이 결국 실보다 득이 더 많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역시 또 세조 특유의 까라면 까 성향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1465년 9월 무렵 그러니까 이제 세조 말년이었는데 세조가 그토록 지방 관료들의 규율을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고가 터지게 되죠. 역시 100%다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당시 충청도 관찰사인 김진지와 도사 강한중은 본래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다고 해요. 뭔가 냄새가 나죠? 왜 본래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 규정 외로 거둔 세금을 쟁여두었다가 조정의 고관에게 뇌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이런 거죠. 충청도 지역에서 올해 이제 걷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조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쥐어짜가지고 한 11조쯤 걷는 거예요. 남는 거 1조 가지고서 여기저기 뇌물을 뿌린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죠, 이것도. 자, 때마침 세조가 온양온천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세종도 그렇고 문정도 그렇고 역대 조선 왕들이 일종의 휴가 개념으로 이 온천행을 많이 갔어요. 세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피부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온천행을 자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조가 온양온천에 방문을 하자 기회를 포착한 김신지와 강한중 어떻게 하냐? 세조를 따라온 고관들에게 넌지시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라요. 하면서 이렇게 뇌물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물이라면 뇌물인 건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거시기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 기준에 도덕과 청렴성을 가지고 과거를 갖다 재단을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뇌물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어디까지를 뇌물로 볼 것이냐는 이게 또 시대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라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의 도시락은 누가 보통 반장, 부반장들이 그 도시락을 전담해서 간식까지 싸가는 게 거의 룰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당연히 아니었는데 관행이었고 이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었죠. 딱히 이거를 뇌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던 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장, 부반장 말고도 또 수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음료수라든가 뭐 바카스라든가 뭐 사탕이라든가 자그마한 거 뭐 하나라도 그렇게 이제 갖다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엔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미덕이라고 봤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 잘못하면 또 뭐 이제 천지를 비춰질 수도 있고 선생이 학생들한테 뭐 갑질을 한다는 둥 이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게 관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은 아주 크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광범위하게 항상 행해졌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신지하고 강한중도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지방의 관료가 중앙의 고관에게 시시때때로 선물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거고 딱히 이것을 갖다 뭐 비사건이라고 불림하는 것도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세종이 온양에 방문했을 때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를 알아챈 다음에 굉장히 노발대발하셨대요. 자,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세종을 진정시키면서 전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항상 해왔던 겁니다. 그냥 관행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하자 결국 세종도 그래 니들끼리 하는 관행이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그냥 넘어갈게 하고서 세종이 이렇게 넘어갔던 적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신지하고 강한중도 늘 하던 대로 했던 것 뿐인데 그만 이게 그냥 세조한테 된통 걸리게 됩니다. 세조는 이거를 갖다가 곱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세조는 자신이 그토록 관료기강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라는 것은 임금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면서 그야말로 대노하게 됩니다. 세조는 즉시 김진지와 강한중을 체포를 해서 국문을 가한 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되자 즉각 두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형을 시켜버려요. 무려 지방관의 최고의 자리로 할 수 있는 관찰사가 뇌물수수 한 번에 물리적으로 목이 댕강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했는데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남은 문제는 뇌물을 받은 조정의 고관들에 대한 처분이죠. 그러면 준 사람 못지않게 받은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세조의 생각은 또 이랬던 모양이에요. 당시 세조를 따라온 고관들 중에서 구치관 단 한 사람만 뇌물을 거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를 관례대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냥 당시 조정의 관료들도 그냥 관행이니까 별 탈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받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조정의 대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죠.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뇌물을 준 놈이 잘못한 거지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다만 구치관은 끝까지 안 받고 청렴을 지켰으니까 정말 참 잘했어. 그래서 구치관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해주기는 했지만 딱히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억지로 밀어넣으면 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잘못한 것이다.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세조는 지방의 관료들에게 김진지와 강한중이 처형된 이를 경계 삼도록 경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블랙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메일의 내용이 뭐였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팔도에 유시하기를 내가 만리밖을 환하게 알아 패간을 보는 것 같이 한다.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멀어서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지 말고 더욱 근신을 더하라. 감히 전과 같은 비위가 있어 나의 그 많은 영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김진지와 같이 하겠다 하였다. 세조는 임금이 먼 곳에 있다고 해서 니들 안심하지 말고 나는 다 보고 있어.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근신해라. 그럼 만약에 이를 어기는 자는 바로 이 김진지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죠. 이처럼 세조는 지속적으로 민생 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를 두고서 뭐 폭군이라고까지는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생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또 수령 고소에 대한 허용도 해주고 끊임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등 지방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조 또한 궁 밖으로 외출할 일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시시때때로 일반 백성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어주면서 여론의 귀를 기울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조라고 하면은 원체 정치적으로 숙청도 많이 하고 피바람들을 일으키고 했으니까 백성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좀 딱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세조가 온양행궁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문 밖에서 한 여인의 곡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러자 세조는 즉시 그 여인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불러와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고글한 여인이 세조 앞에 서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자, 그럼 세조 시대가 마냥 백성들한테 있어서 행복한 시대였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세조를 도와서 결국 세조가 왕이 된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홍윤성인데 일명 살인마 정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윤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